아마 교재에 보게 되면은 그 목광묘, 그 다음에 목광묘, 적성목각, 석실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데 신라의 무덤 제도로 이렇게 지성묘를 넣기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신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성묘가 있는데 경주 지역에 무덤 자체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지성묘를 한번 이렇게 그 자료를 보고 바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지역은 국가 발생 단계에 되게 되면은 목관묘가 나오고, 그러니까 신라 국가 발생 이전에 우리가 청동기 시대라는 부분이 지성묘가 있는 부분이고, 신라가 우리가 박역것이라든지 이런 이름이 나올 때부터 요 전후에서 만들어지는 무덤이 목관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덤이 바뀌지가 않는다 했죠. 왜? 전통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의 무덤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매장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관을 가지고 와서 땅을 파고 묻죠. 그게 목관묘입니다. 오늘날 목관묘나 2000년 전의 목관묘나 동일한 목관묘죠. 그죠? 그러니까 전통이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이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는 끊임없이 이어져 온다. 그래서 사실은 목관묘가 가장 심플하게 단순하게 전통을 이렇게 이어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아마 살아서 아마 이 제도가 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목관묘 단계. 그러니까 목관묘가 이제 요것이 변화 발전해서 목관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목관묘가 변화 발전해서 목관묘가 되니까 들어온 루트가 다릅니다. 들어온 루트가. 역시 적성 목관묘도 마찬가지죠. 들어온 루트가 달라서 무덤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제지 세력이 변화 발전해서 자체 발생적으로 변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문화는 외부로 새롭게 들어온 문화로 형성되는 부분이죠. 그 힘이 강하게 되면은 앞선 문화를 어떻게 병합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라 초창기의 무덤을 목관묘, 목광묘 두 개를 쓴다. 우리가 발굴 조사해보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들어있는 유물을 가지고 대부분 구분하고 구조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가 왕권이 강화되어 권위를 상징할 때는 이제 적성목광묘 나오는 거죠. 적성목광묘 나옵니다. 그리고 수열시 석광묘는 아마 선생님들이 아마 잘 못 봤을 겁니다. 대부분 경주 지역이라면은 그 분지는 대부분 다 적성목광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수열시 석광묘는 이 목광묘를 그죠? 목광묘를 나무로 이렇게 곽을 짜서 무덤을 쓰는데 여기는 나무가 아니고 돌로 석곽을 짜서 넣습니다. 이거 석광묘인데 어떤 방식이냐? 수혈식. 땅을 파는 거예요. 땅 파는 구덩이죠. 그러니까 수혈식 석광묘를 하는데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라가 안정이 되고 삼국 통일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횡렬식 석실분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보통 문화는 가장 중심지에서 들어왔다가 사방으로 퍼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것들은 신라 왕궁에 들어와서 변화 발전해서 국가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문화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그 석실묘 같은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이렇게 시내 중심으로 이렇게 왕궁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중심에서 퍼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는 문화도 있고, 그래서 이 석실분들은 외부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권위가 이게 적성목광묘 당시가 되게 되면은 무덤이라든지 장례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초기에는 우리가 목관묘 당시에는 그 유물을 거의 넣지 않습니다. 머리 쪽에 한 토기 2점, 발치 쪽에 한 토기 2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뭐 칼 한 점 정도, 아니면 뭐 도끼 한 점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유물을 많이 넣는데, 목광묘부터는 굉장히 많은 무덤을 넣습니다. 유물을 많이 이렇게 넣는데, 그 중에 가장 압도적인 것은 목광묘 단계가 끝나고 이 경주 시내에 거대한 고분들이 만들어지는 적상 목광묘 당시에는 최고로 많은 유물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기 권위를 나타내는 위셰품뿐만 아니고
거기에 장신구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가져왔던 뭡니까? 수입품들, 뭐 로만 글라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넣었죠. 왜? 무덤에 많은 유물을 넣는 것은 이 사람이 과거 세계 사후 죽고 난 다음에도 현세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물품들을 그대로 가지고 누리고, 그죠? 똑같이 활용할 수 있고 똑같은 지위를 갖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많은 유물을 넣죠. 그래서 우리가 부장 유물이죠. 부장 많이 넣는다. 나중에 석실분열하게 되면은 가급적 유물 적게 넣습니다. 박장 유물 많이 적게 넣는 부분인데, 지증왕 3년에 뭡니까? 이전까지는 하도 유물을 많이 넣으니까 거기 따라 뭡니까? 사람까지 넣습니다. 유물만 모자라서 유물 넣는 것만 해도 모자라니까 이 유물을 관리하고 죽은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도움을 이렇게 줄 수 있는, 평소에 데리고 있던 뭐 오늘 같은 비서죠. 비서들, 다른 종자들을 그대로 순장하는데, 이 왕의 무덤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을 넣나? 남자 5, 여자 5명이 있습니다. 그죠? 부여 옥조 같은 데는 뭡니까? 거의 100명씩 넣죠. 100명씩. 무덤 하나에 100명씩 들어간다 이러면은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완전히 뭐 곡소리 나는 부분이죠. 우리가, 선생님도 아마 대가야 이렇게 그 왕릉 전시관 한번 가보셨을 거죠. 그 대가야 왕릉 전시관 이렇게 돔이 이렇게 하나 있고, 가운데 무덤이 있고, 주변 전체 빙 둘러가면서 뭐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무덤들 있죠. 그것이 한 30여 개 됩니다. 그게 순장 무덤입니다. 가운데 무덤, 무덤이 있고, 주변을 빙 둘러서 조그마한 무덤을 쓰고, 그 전체를 어떻게? 봉분으로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커다란 오늘 천마총 같은 부분들은 다른데, 천마총 같은 무덤을 이렇게 파게 되면은 가야지역 무덤은 그 주변에 뭡니까? 한 30여 개의 무덤들이 같이 순장이 나온다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렇게 그 넣는 유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신경을 쓰죠. 지금 엄청난 재력을 넣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삼국 통일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불교 사상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게 많은 유물을 넣는 것보다가는, 또 사람을 넣는 것보다가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상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정신적으로 수준들이 높아졌죠. 이제는 물건 넣어서 뭐 저승에 가져가서 그 뭡니까? 생활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왜? 종교적인 힘에 의지하다 보니까, 이제는 왕이 뭡니까? 지증왕이 이제 하령 금순장, 그러니까 순장을 명을 내려서 순장을 금했다. 이때부터 502년부터는 뭡니까? 순장을 하지 않죠. 순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나중에 시기가 내려오면 뭡니까? 사람 넣어야 되는데, 사람 대신에 뭘 넣습니까? 토용을 넣습니다. 토용. 인형 용자 쓰죠. 인형을 넣습니다. 흙으로 만든 인형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토우와 토용은 다릅니다. 토우는 우리 장신구 같은 데서 하는 것을 우리 토우라 하고, 무덤 속에 인형을 넣는 것을 토용이란다. 실생활에 보통 이렇게 사람의 옷을 만든 것을 우리가 토우라 하고, 무덤 속에 넣는 것을 토용. 그러니까 이 토용이 중국 진시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병마용경이었어요. 진짜 실물 크기의 사람들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넣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실물 크기의 사람으로 만들어 넣기 어리니까 거의 한 20cm 정도 되는 조그만 그 흙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넣었죠. 아마 경주 박물관에 가 보면은 이렇게 토용 모습들이 몇 곳이 보입니다. 용광동 고분군 같은 데서는 토용 모습이 채색된 토용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재에 있듯이 첫 번째 우리 단계가 뭐냐면, 신라 고분의 1단계가 원삼국 시대에서 300년 이렇게 보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삼국시대라면 우리가 역사할 때 우리가 기원전 57년에 박익거시가 나라를 만들어서, 그죠? 나라를 만들어서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박익거시가 기원전 57년에 나라를 건설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박익거시가 만들었다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경주 시내에 300년대까지는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경주 시내는 불모지 땅이죠. 그때까지 300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경주 분지 주변에 뭐 구월이 아니면 외동 아니면 사라리 이런 외부 지역에 뭡니까? 강력한 세력들이 거주하다가 점점 경주 시내로 이렇게 뭡니까? 몰려 들어오죠. 그 첫 번째가 월성을 개발하고 이래 하는 분이고,
그래서 초기에는 기원 전후 시기는 이 신라 지역 자체가 아주 이렇게 뭡니까? 제철 유적을 가지고, 제철 유물을 가지고 농기구로 만드는 시기는 아닙니다. 대부분 철기 이렇게 하면은 무기 제품을 만들고, 그 시기가 조금 지나야 농기구, 쇠를 가지고 이제 농기구를 만들면서 이게 개발을 합니다. 곡괭이처럼 이렇게, 그죠? 괭이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300년 전까지 경주 시내 분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보문단지에서 물이 이렇게 슬려서 내려오게 되면은, 경주가 평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평지에다가 물이 한꺼번에 쭉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낮은 데를 골고루 이렇게 흩어집니다. 우리가 중국의 화염산 같은 데 가보면, 물이 쏟아지면 산이 어떻습니까? 각가지 도랑으로 이렇게 보통 표현되죠. 그러니까 경주 분지가 전체가 이렇게 보문단지에서 내려오는 물로 이렇게 또랑이 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또랑은 계속 흐를 때는 계속 흐르고, 그 도랑과 도랑 사이에 볼록한 지역에는 좋은 흙도 퇴적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는 무덤이 쓰기도 하고 사람이 살기도 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300년도 정도 오게 되면은 이제 그 계곡은 어떻습니까? 편편하게 이게 외쳐서 도시계획 같은 것을 초기에 도시계획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1단계 요때 당시를 우리가 삼국시대를 하지 않고 앞에 있는 시대, 원삼국시대를 합니다. 원삼국시대. 그러니까 요 300년부터 우리가 통일될 때까지 660년 백제통일, 668년 뭡니까? 고구려 통일, 요 삼국이 통일될 때까지를 삼국시대라 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는 삼국시대를 하고,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나라가 있었고 역사 기록은 있지만은 초기에 앞선 시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600년을 반으로 나누어서 앞에 거를 원삼국시대, 그 다음에 뒤에를 삼국시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삼국시대에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목관묘하고 목광묘, 그죠? 목관묘. 그러니까 신라가 완전히 국가로서 자리 잡기 이전의 무덤. 그래서 이제 이 목관묘는 언제부터 만들어지냐면은 지성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원전 한 2세기에서 한 AD 한 2세기 정도에 대부분 이렇게 목관묘가 나오고, 그 AD 2세기에서 적성 목관묘에 나오는 뭐 한 4세기 초반, 350년 정도까지를 우리가 목관묘와 대부분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1단계가 이제 목관묘가 되는 거죠. 2단계가 이제 목광묘가 되는 거, 목광묘.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단계가 적성 목광묘. 이제 4단계가 이제 석실분. 아마 교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불교가 들어오면서 국교가 되면서 사상적 이념이 달라져 문무왕이 스스로 화장을 택하였고, 백성들도 화장 후 고로에 뼈를 담아 묻는 장법이 성행했다. 그러다 보니 봉부는 작아지고 내부는 여러 차례로 걸쳐서 사용 가능한 석실분으로 바뀌었다. 무덤이 점점점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합리적으로 바뀌죠.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적성 목광묘나 아니면 그 앞에 목관이나 목관묘를 쓰게 되면은 한 사람밖에 쓰지 못합니다. 아니면 무덤을 한 번밖에 못 쓰죠. 그러니까 한 번 쓸 때 순장한 사람도 한꺼번에 넣기 때문에 무덤을 일회성으로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 불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 석실묘는 출입구만 찾으면은 항상 추가장이, 낙골당처럼 항상 추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조그만하지만은 오랫동안 여러 번의 무덤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경제적인 무덤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성묘입니다. 지성묘. 그 지성묘는 우리 흔히 세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 이 지성묘는 이게 탁자, 우리 밥 먹는 탁자처럼 생겼다 해서 탁자식 지성묘라고 보통 표현하죠. 탁자식 지성묘인데 여기에 동서남북에 이렇게 돌이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근데 무게 중심이 있다 보니까 양쪽이 길쭉한 부분은 무게가 눌려 있다 보니까 오래 있고, 옆으로 앞뒤로 뭡니까? 조그만 문으로 이렇게 밀렸다 보니까 그 조그만 문들은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훼손돼서 대부분 남겨져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앞뒤 옆에 있는 하나밖에 없죠. 예를 들면은 다시 다음 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 원래는 이렇게 동서남북에 꽉 막혀 있습니다. 이게 돌로 이렇게 탁 막고 안에 이렇게 시실 딱 넣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양쪽에 막혀 있던 게 떨어지는 부분이 일반적이고, 이렇게 기둥처럼 남겨, 이 무게 중심에서
이게 이제 탁자를 닮았다 해서 탁자식 지성묘를 하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뭡니까? 북방식 지성묘를 하기도 하죠. 왜? 한강 이북 쪽에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이 경상도 지역에서 이 뭡니까? 지성묘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북방식 지성묘 또는 탁자식 지성묘라고 보통 표현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북방식 지성묘인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크지만은 이 경상도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어떻습니까? 조그맣게 그냥 돌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상도에서 경상남북도에서 가장 큰 이렇게 언양리 지성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양리 지성묘인데 이렇게 큰 바위가 있지만은 여기 뭡니까? 받쳐주는 것이 그 형식적이고 조그만하다는 거예요. 형식적. 여기 지탱할 지자 써서 지성묘랍니다. 지탱할 지자. 그죠? 이거 지탱해 준다. 이게 지성이. 이렇게 야외에 있으면은 지금 그 분황사 앞이라서 정비해서 잔디로 깨끗하게 정비해둬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바위에 이런 지석들이 있는데, 그래서 야외에 가게 되면 이게 지성묘인지 지성묘가 아닌지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냥 돌이 굴러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흙이 묻혀버리면 이게 밑에 하부에 이 지석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따라서 지성묘인지 아닌지는 뭡니까? 어떤 경우에는 발굴 조사해봐야 이게 지성묘가 아니고 굴러온 돌이고 이거는 지성묘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뭡니까? 이 지석이 확실하게 몇 개,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4-5개가 보여야 이게 지성묘구나 하고 보통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유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경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지성묘들이 안강 일대층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전 사람들은 이 돌 자체를 힘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못 옮겼는데, 뭡니까? 60년대 이후부터 불도저와 포크레인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농지 정리를 하면서 깨끗하게 밀어버립니다. 정말 깨끗하게, 평평하게. 그러니까 위에 돌들 다 없어지고, 간혹 어떻습니까? 밑에 하부 구조는 남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윗도로 날아가 버리고 하부의 지성묘 구조는 간혹 남겨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경지 정리에 대부분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유적이 지성묘. 그러니까 이만큼 전문가도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방식처럼 탁자식처럼 이렇게 불룩하게 높아 있다라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경상도 지역에 있는 이런 지성묘들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 하부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런 돌들이 있고 이렇게 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다 지석입니다. 요 전체가 요 지석이가 요 돌을 이렇게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길쭉하게 거의 한 2m 가량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건 굉장히 큰 부분이고 대부분 한 요 정도 조그만합니다. 조그만하죠. 여기서 대부분 보게 되면은 다듬은 돌칼, 마제석급이라 하죠. 그러니까 다듬은 돌칼, 청동 돌칼, 그러니까 청동 그다음에 비파형 동거, 거기에다가 빨간 토기, 요런 한두 점 유물 두고, 아니면 또 많을 때는 화살촉 같은 것도 몇 점 들어가고, 아주 이렇게, 유물이 적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보셨던 거는 경주가의 유민이 들어오고 했던 지성묘고, 지금부터는 경주 지역에 있는 신라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무덤 초기에. 지금은 황성동에 있는, 여기 제가 94년도에 발굴했는데, 황성동에 있는 지금 금성로얄 아파트 2차 부지입니다. 금성로얄 아파트 2차 부지에 여기 과수원 있죠. 지금 이분 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 다 들었었습니다. 요 형상과 요 철교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요렇게 둥그란 거는 과수원의 거름 구덩이입니다. 왜냐면 과수원의 나무를 가운데 심으면은 잎이 이렇게 크니까 과수원 거름은 잎줄기로 둥그스름하게 거름을 이렇게 줘야 나무가 자라니까 이렇게 둥그란 부분이고, 그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점처럼 사각형 되어 있는 부분이 목관묘와 목광묘가 섞여 있습니다. 목관묘와 목광묘가 이렇게 섞여져 있는 부분인데, 요 쉐입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요 앞에 일 거고요. 지금은 마지막에 남겨져 있던 최근에 한 몇 년 전이었던 아파트죠. 지금 무슨 아파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발굴하고, 근데 이게 아주 있습니다. 요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가 주공 아파트, 이 전체 일대가 뭡니까? 다 고분군입니다. 요 주공 아파트는 뭡니까? 신라의 포항제철이라는 주공 아파트 부지.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주공 아파트는 몇 번에 걸쳐서 유적 때문에 이렇게 부도가 났죠. 나중에 부분들. 그러니까 부분입니다. 아마 다시 재개발 들어갑니다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얼마나 무덤이 많은지 볼까요? 조사 대상이. 보십시오. 요 조그만
그죠? 한 8,000평 부지되는 부분에 8,000평 부지에 뭡니까? 요 점들이 다 뭡니까? 고분입니다. 고분. 400개가 넘습니다. 400개. 저희가 1년 정도 걸려서 이제 두 개 기관이 이제 발굴 조사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 아파트 부지. 그러니까 지금은 요 강변 쪽으로 요 한 3,000평은 이렇게 보존 조치돼 있죠. 그러니까 뚝으로 이렇게 3,000평은 보존 조치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대신 아파트 층고를 18층에서 20층으로 높였죠. 그 문화재를 보존하는 대신에 이제 아파트 층수를 이렇게 높여서 경주 아파트가 20층 이제 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여기는 목관묘도 있고 목광묘도 있고 적성 목광묘도 있고 뭡니까? 횡렬시 석시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황성동 일대는 신라의 무덤이 끊임없이 그대로 이어져 온다는 그 단절되는 부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고대 도시가 만들어질 때 뭐였습니까? 왕이 사는 궁궐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써야 될 무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다녔던 신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은 뭡니까? 대릉원이고, 그 사람이 왕조 살던 집은 대릉원이고, 그리고 신전은 뭐 남산이나 다른 지역의 그 산들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볼까요? 실제 이렇습니다. 실제 이렇게 사진이고, 이 부분은 이제 보존 조치된 부분이죠. 자, 이게 그 목관묘입니다. 목관묘인데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목관묘는 땅을 굉장히 깊이 팝니다. 그래서 요즘 또 사람들은 옛날에 뭐 황제는 깊이가 얼마야 되고 그다음에 그 깊이에 따라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중국의 무덤들은 폭이 넓으면서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폭이 좁으면서도 굉장히 깊이 이렇게 가파르게 대부분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참 이렇게 발굴 조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목관묘 구조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요 목관묘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가는데, 우리가 목관을 쓰는 이유는 시신을 넣어서 옮겨 다녀서 바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초기에는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넣기도 하지만은 관을 완전히 짜맞추기 어려우니까 현장에 가서 맞추다 보니까 뭔가 판자들이 이렇게 목관묘처럼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일주하게. 이렇게 흰색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은 왜 흰색 페인트를 칠하냐면은, 우리가 발굴 조사하려면은 시기에 따라서 흙의 색상이 다릅니다.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으로 이렇게 보면은 색상이 얼룩덜룩해서 구분은 안 되지만은, 이게 단면을 딱 자르면은 이렇게 시대별, 요거는 청동기 시대, 요거는 신라 시대, 이렇게 층이 색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층대로 이렇게 발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흙은 어떻습니까? 습기가 있고 약간 있고 난 다음에 흙이 잘 색깔이 구분될 때 표시를 딱 이렇게 해둬야 괜찮은데, 그 선을 이렇게 뭡니까? 딱 말라버리면은 구분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선을 구분하는 게 고고학 발굴의 가장 어려운 점이고, 그 흙 구분만 하게 되면은 최고의 엘리트가 됩니다. 흙을 구분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 흙을 한번 이렇게 찾아놓으면은 다시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지워지지 말라고 페인트 이렇게 쳐놓고, 저렇게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놓으면은 사진 찍어서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게 페인트를 대부분 이렇게 칠하는 부분이죠. 네, 그분들. 그러니까 땅을 팠던 흔적을 이렇게 잡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목관을 쓰고 난 다음에 유물 어떻습니까? 딸랑 한 점밖에 없습니다. 그죠? 끝머리에 유물 이렇게 딸랑 한 점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목관면은 시신을 넣어서 오기 때문에, 뭡니까? 시신 안에는 뭐만 넣냐라면 하고 있던 장신구 정도만, 목걸이라든지 귀걸이라든지 이런 장신구만 딱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관 안에는 톡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장품을 못 넣으니까, 땅을 파고 난 다음에, 관 넣고 난 다음에 땅 팠고 관 사이에 여백 공간에 유물을 넣는 것을 우리가 목관묘라는 거예요. 목관묘는 뭡니까? 목관묘에 다른 것은, 목관묘는 관 안에 유물을 넣지만은, 목관묘는 사람들은 관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안에 토기 같은 걸 넣을 수 없으니까 땅을 파는 구덩이와 관 사이에 여백에 대부분 뭡니까? 여백에 이렇게 유물을 넣는 것을 우리가 목관묘. 구분하는 가장 방법이, 고고학자들도 구분하는 방법이 그 부분이죠. 근데 그 제도가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입니다. 그 제도가 조선시대 목관묘에도 그대로 내려옵니다. 요 목관묘 그대로 있고 관 안에 못 넣으니까 어떻게? 요 사이에 자기 같은 걸 넣죠.
이러한 방식으로 만든 것이 목감묘고 오늘날 또 이런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길쭉하죠. 경주시는 이렇게 길쭉하게 만드는데 이게 구덩이를 하나를 팠어.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관에서 이제 목광묘에 가까운데 이제 목곽인데 구덩이를 전체 팝니다. 구덩이를 전체 하나로 파고 난 다음 여기는 뭡니까? 요 안에는 이렇게 그 곽을 이렇게 나무로 곽이라는 것은 그 뭐냐 이렇게 관은 이렇게 판자로 하는 거지만 곽은 관보다 훨씬 더 크게 나무로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집을 이야기합니다. 곽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 곽을 하고 난 다음에 큰 형태 같으면 곽 안에 관을 넣기도 하지만은 목광면은 곽 안에 관을 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곽을 이렇게 짜고 여기 시실 넣고 앞지나 발이나 이렇게 유물 넣고 그 다음에 따로 뭡니까? 따로 띄어서 부장곽을 따로 만듭니다. 유물. 이제는 목광면부터는 많은 유물이 이제 들어가는 시기가 되는 거죠. 목광면은 어떻게 머리나 발치 쪽에 한두 점 간단하게 대부분 들어가는데 목광면부터는 목관보다가 목곽이 크죠. 시대도 발전하고 사람의 권력도 점점점 강해지니까 목관은 조그만하고 목곽은 큽니다. 큰 부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유물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고 요때 유물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철제 무기류들이 굉장히 철제 무기류들이 많이 들어가죠. 철제 무기류들이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 우리가 박물관 같은 데 보면은 길쭉한 창이 있고 그 창 끝에 보면 조그만 이게 뾰족한 이렇게 뭡니까 침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준이라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 한두 개 이렇게 넣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칼 창이 있다 이러면 창이 길쭉한 게 있다 이러면 요 끝에 보면 조그마한 쇠코챙이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운데 이렇게 나무로 이었겠죠. 나무로 이었겠죠. 근데 이제 나무가 사가지고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그 창이 나오죠. 왜 이렇게 그 크게 만드냐면 우리가 기마병들이 오게 되면 너무 이렇게 칼 들고 싸우면은 기마병하고 싸우기 어렵죠. 그래서 긴 창을 가질 때 어떻습니까? 긴 창을 앞에만 긴 창이고 나무를 했을 때 뭡니까? 이게 힘이 없으니까 창 뒤에 거꾸로 뭡니까? 뾰족한 쇠파이프를 박아갖고 땅에 딱 꼽죠. 땅이 딱 꼽으면은 이제 쇠파이프가 땅에 팍 꼽히니까 이렇게 높이 조절만 하게 되면은 말이 달려올 때 대부분 이렇게 뭡니까? 말을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기병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유물들을 이 안에 많이 넣습니다. 아니죠. 자, 이렇게 또 나란히 같이 넣게 되니까 지금까지만 해도 초기에 때는 양쪽에 머리나 발치 쪽에 간단하게 넣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후대에 교란됐다라고 이제 교란 구덩이를 보통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한쪽 부분에 넣기도 하죠. 한쪽 부분이 넣기도 이렇게 대부분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나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다 한두 점, 머리 쪽이나 발치 쪽에 한두 점, 아니면 한 점 정도만 간단하게 대부분 다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목광묘가 되는 거죠. 한 300년 정도 되는 무덤들이. 근데 이제 경주식 목광묘에서 굉장히 길쭉합니다. 구덩이를 이렇게 하나로 파서 조금 전에 보셨듯이 여기에 격벽을 둬서 여기에 시신 공간, 여기 부장곽 따로 두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구덩이를 한 곳이 안 파고 따로 나중에 따로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요것은 이제 적성 목광묘 단계로 오는 겁니다. 적성 목광묘. 왜냐면 석곽처럼 만들어요. 돌로 짠 곽처럼 보이지만은 요 위에 상부 구조나 유물을 보게 되면 이게 적성 목광묘 구조요. 그리고 적성 목광묘는 뭡니까? 땅을 파고 이렇게 그 나무로 이렇게 집을 만듭니다. 나무로 이렇게 집을 만들고 이 땅 파는 데와 나무 그 집 사이에 뭡니까? 돌을 채워 넣죠. 그러니까 초기에 돌을 막 채워 넣으니까 어떻습니까? 울퉁불퉁한데 나중에 이게 정성스럽게 딱 이렇게 면이 맞추어 놓으면은 딱 이렇게 돌로 지은 석곽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유물 같은 거 보면은 여기에 나무집을 짓고 옆에 돌을 채우고 그 위에 천마청처럼 이렇게 큰 돌을 올리다 보니까 나무 곽이 썩으면은 내려앉죠. 내려앉으면은 들어있는 유물이 적상목광묘의 유물들은 대부분 다 깨져 있습니다. 석실묘들은 유물이 뭡니까? 돌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안 무너지니까 그대로 깨끗한 유물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 적성목광묘는 뭡니까? 그 가운데 위에 목괴, 나무로 이렇게 덮개를 해놓으니까 그 토합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면 압축돼서 대부분 유물 다 이렇게 끼워져 있습니다. 여기 부장은 따로 조금 전에 길쭉한 거에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여기만 뭡니까? 시시전치 않고 유물만 딱 넣습니다. 유물만. 부장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황남대충에 보게 되면은
남분과 북분이 길쭉가 있습니다. 남쪽의 무덤은 남분인데 금관이 나오지 않고 금동관이 나왔고 하나의 무덤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북쪽에는 그 부인의 무덤이죠. 남쪽에는 한 60세쯤 되는 DNA로 연령 측정하니까 60세 되는 남성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큰 칼자루가 들어가 있는데 요 북쪽의 무덤은 그 남편보다 늦게 죽어서 덧대어서 만들었고 거기에는 금관이 들어가 있고 근데 거기에는 무덤이 뭡니까? 원래 들어가는 무덤하고 요 따로 부장하고 따로 두 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하고 북쪽하고 같은 동일한 부부의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남쪽 무덤 구조하고 북쪽 무덤 구조는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다 이렇게 끼워져 있는 부분인데 요 쉐입을 딱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직선목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요 아담은 저처럼 이렇게 샤안 같지만 요 사이가 나무 곽이 있어요. 나무. 요 틈 사이에. 나무 틈 사이 곽은 뭡니까? 나무가 다 삭아서 없어지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나무가 삭았던 흔적만 요렇게 테두리가 남겨져 있고 그 안에 유물이 그대로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호석을 도르고 난 다음에 대부분 다 경계선을 표시하면 경계선. 호석을 도르고 그 안에 있죠. 다 이게 적석 목각구입니다. 적석 목각구. 예. 그리고 바닥에는 대부분 다 잔자갈을 일으켜죠. 그러니까 황성동 일대라고 해서 자갈지대라서 자갈 까는 것이 아니고 경주 분지에도 다 강자갈을 가져와서 편편하게 이렇게 강자갈을 깝니다. 그러니까 요 흙이 무너진 단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은 무덤이 다 평지화되어서 집들되어서 잘려버렸으니까 이 고분의 높이가 어느 정도 이제 알 수가 없을 때 대부분 보게 되면 호석의 범위와 그 다음에 들어있는 안에 채워져 있는 흙을 무너졌으니까 거꾸로 올리게 되면 복원하게 되면은 무덤의 형태가 구조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밑에 바닥 부분은 다 자갈이 있고 이 부분은 다 뭡니까? 위에 있던 흙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위에까지가 목과학이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복원이 가능하고 크기 같은 게 복원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다 막박하게 있어요. 다 압축돼서 다 깨졌죠. 이렇게 가야 무덤처럼 우리가 그 송곡리에 있는 경마장 예정 부지였는데 보면은 여기에 또랑이 있으면 구라면 구. 그러니까 요 안에 무덤이 3개 있고 요 딸려 있는 온간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요 딸려 있는 거 부장으로 딸려 있는 있고 그다음에 이 전체가 뭡니까? 무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복무 안에 뭡니까? 여러 개의 무덤들이 들어간다는 게 여러 개의 무덤들. 예.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다 달려있는 무덤들이야. 양쪽에 달려있기도 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 온간 같은, 그죠? 온간입니다. 온간. 항아리에 보면 다 이렇게 토기들이 들어가 있죠. 또 마금도 역시 뭡니까? 항아리로 막습니다. 그 다음에, 발굴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지금 뭐냐면, 쪽심지구. 쪽시엠지구인데 여기가 지금 문화재연구소 고적 발굴 조사단, 그러니까 쪽시엠지구 정비단 요돼 있는 부분이고, 이제는 여기는 뭡니까? 무슨 불교의 그 유치원이었습니다. 무슨 불교의 그 유치원인데, 그리고 여기 이제 황남시장이죠. 황남시장인데 이게 뭡니까? 고분입니다. 고분. 이 고분. 그러니까 이런 고분이 경주 지역에 155개 있었는데 이런 집들이 들어오면서 이 고분은 좀 크기 때문에 이 고분은 조금 크기 때문에 다 없애지 못하고 이렇게 뭡니까? 고분 자락에 파고들어서 형성되어 있지만은 나머지 이런 부분들 다 없어져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복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대추합 백한의입니다. 여기 내년에 옮겨갑니다. 대추합 백한의이 건물이 다 완공되어서 다른 지역에 그 톨게이트 입구 쪽에 돼서 요 대추합 백한의 장사가 너무 잘 되죠. 94년이니까 장사가 너무 이렇게 죄송합니다. 장사라 그좀 그렇습니다. 의료행위가 너무 이렇게 잘 돼서 그래서 요 뒷부분을 창고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94년도 발굴 동국대학교에서 했는데 요 부분은 여기 이제 경주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아마 할매식당이라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측면이 어떻습니까? 지금 빈털 남겨져 있고 다 없죠. 여기 보면은 들어온 출입구입니다. 할매식당 들어오는 이렇게
도로면인데 이렇게 쭉 보면 어떠냐면은 이게 다 고분입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호석이죠. 호석이 이렇게 덧대어 있습니다. 표형분이에요, 표형분. 요 호석이 이렇게 무덤이 하나 있고 여기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또 무덤이 더 붙어 있습니다. 다 무덤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천마총처럼 굉장히 큰 고분들이 황남도 사는 마을이 들어서면서 그 위에 본부는 다 이렇게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그 위에 뭡니까? 시멘트를 까고 마당을 까고 사람이 사니까 진짜 호박구덩이를 파게 되면 어떻게? 유물이 나오죠. 왜? 위에 봉분이 다 삭팽되고 호박구덩이 밑에 바로 무덤이 있는 공간에 낮은 부분은 유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출입구에서 바로 이렇게 넣습니다. 보시면 뭡니까? 마당에 시멘트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바로 이렇게 마당 시멘트 밑에 바로 이렇게 고분들이 나오죠. 다 조사 다 하고 나니까 이 전체가 다 이렇게 고분입니다. 쉐입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담장이 무너지고 담장이 이제 발굴해야 되니까 무덤이죠. 이게 적성목강면인데 이게 반을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돌로 셔이고 곽이 들어있지만 위에 잔자갈들이 이게 함몰된 나무석은 함몰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모습들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사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함몰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보면 뭡니까? 긴 칼이 있죠. 긴 칼. 여기에 흐릿한 거 보게 되면은 은제 허리띠입니다. 은제. 최고 귀족은 금제 허리띠 하지만 여기 은제 허리띠고 여기 보면은 이제 금귀걸이 있고 머리에 부장품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요 부분이 머리 부분이 여기 돼 있죠. 요 부분. 요게 이제 남성 귀걸이고 요 보면 반짝반짝하죠. 그러니까 최고의 귀족신 같으면 금제 허리띠에 금관을 하는데 은제 허리띠를 쓰고 위에 뭡니까? 도금만 거죠. 나무에. 나무에 이제 도금을 해놓으니까 나무가 썩으니까 이렇게 은박처럼 이렇게 벗겨지다 보니까 이렇게 관의 모습은 있는데 형태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요 관의 모습과 귀걸이가 어떻습니까? 귀걸이 약간 옆으로 이렇게 좌측으로 기울었죠. 왜냐하면 사람이 딱 이렇게 누워있고 장식 그대로 하면은 제일 약한 부분이 목 부분입니다. 목이 제일 빨리 이렇게 부식하니까 연골이 부드러우니까 이게 머리가 무겁다 보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신 안치할 때도 양쪽에 이렇게 딱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괴물 하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남성 귀걸이, 세환이라죠. 여성 귀걸이는 굉장히 두툼하고 태환이라고 부분인데 그 태환은 어떻습니까? 가운데가 아주 얇은 이렇게 뭡니까 박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얇은 철로 얇은 이렇게 뭡니까 양철판 같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꽉 차 있는 부분이고 무게에는 별 차이가 없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 이제 여성 귀걸입니다. 여성 귀걸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성 귀걸 나오죠. 이렇게 장식이 수술이 많이 나오죠. 여성의 귀걸이가 그대로 발굴 현장 그대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 지금 파면 스님이 와서 한번 다 만져보고 다 세척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 백숙은 그 대추와 백한이어서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신라의 적성 목강면은 기본적으로 금귀걸이는 필수적으로 나온다. 긴귀걸이 필수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호박구덩이 팠는데 금귀걸이 하나만 가지고 신고하면은 오해받습니다. 2개는 나와야 되는데 와 1개밖에 안 나왔노. 그래서 1개 나올 때 신고를 안 하셔야 됩니다. 괜히 신고해갖고 오해받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요 부분은 금실입니다. 여기 백화숲이라 해서 자작나무 껍질이고 자작나무 껍질 같은데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냐면은 제가 붓으로 이렇게 살 쓰고 이게 스프레이 분무기로 이렇게 튼다고 스프레이 분무기의 힘에 의해서 뭡니까? 이게 다 풀어져 버립니다. 이런 문양이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정말 신경 쓰고 했을 텐데 그 젊었을 때고 그때 기술 자체도 뭐 아주 미비할 때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지금은 박물 가서 다 이렇게 보존 처리해서 원성 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 위에, 머리 밑에 뭡니까? 허리띠죠. 은제 허리띠. 은제 허리띠 쭉쭉쭉 내려오고 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발굴 조사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뭡니까? 은제 제품, 은제 제품. 금제품은 땅 파면 반짝반짝이 그대로 넣을 때나 동일한데 은제품은 부식되니까 아침에 조사하고 점심 먹고 오면은 어떻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왜?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해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제 제품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 뭡니까? 그 보존 처리를 하지 않으면 바로 삭혀서 없어진다. 이렇게 맞아.
그다음 이렇게 말과 관련 이렇게 다 이렇게 뭡니까 말 장식 다래 이렇게 다 이렇게 넣습니다. 말 등자 같은 그러니까 요수 이제 요것만 나온 것이 아니고 층층이 계속 쌓여 있는 걸 다 걷어내고 최하부에 있는 부분 엄청나게 유물 많이 묻죠. 이렇게 돌로 이렇게 침대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다 부장품도 하고 이렇게 하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깨지. 보시면 이게 담장 밑으로 이 유물이 담장 밑으로 들어갑니다. 담장 밑으로 이게 담장이라서 그러니까 경주 쪽시험지기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그 집 밑에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말 이빨, 그러니까 마갱이 말 죽었을 때 사람 넣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되는 말 같은 것도 이렇게 넣죠. 말 뼈.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거의 뭐 석과 형태가 있습니다. 석과. 이제 조금 전에는 적성 목각은 뭐냐면은 나무 각을 세우고 안에 부분이 돌이 아주 반듯하지 않고 울퉁불퉁 이런 게 있는데 요때부터는 어떻습니까? 한쪽 면이 확실하게 반듯하게 전체 됩니다. 반듯하게. 딱 하면 딱 자르듯이 이런 부분이고 이런 식 이렇게 석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횡렬식 석실은 우리 고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뭡니까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횡렬식 석실이고 이런 부분들은 입구에 딱 해서 한쪽 다 이게 T자 행으로 만들고 마지막에 큰 이렇게 돌 같은 거 하나를 딱 합니다. 횡고식이라는데 그거는 추후에 시간 되면 추후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무덤입니다. 이 무덤을 사용합니다. 그냥 요 원래 무덤에다가 한 번 더 떼서 사용하는 조그만 무덤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더 사용합니다. 재활용하죠, 재활용.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기 이제 석실분이죠, 석실분. 들어가는 입구와 문이 열려 있고 나머지는 뭡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석곽이나 적성목곽은 대부분 다 강에 있는 넷돌로. 강에 있는 넷돌 하지만은 그 석실분들은 강에 있는 넷돌로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다 맨들맨들하고 해서 쌓으면 무너지니까 이 석실분들이 오게 되면 이제 깨어진 돌로 해서 이렇게 샀습니다. 석실분 대부분 다 이렇게 깨어진 활석이라죠. 산돌로 대부분 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 역시 가운데 뭡니까? 호석을 두르죠. 이 석실분. 딱 들어가면 어떻게? 좌측에 침대를, 시신을 두른 침대가 있습니다. 시신을 두른 침대가 있고 요 전체는 배수, 고분되는 거죠. 들어가고 입구에 있던 침대. 그 다음에 그 바닥에 보게 되면은 이게 집을 지어 놓으면 물이 들어오니까 하부에 어떻게 배수 시설을 만들고 위에 자갈을 딱 갑니다. 이게 빗물이 들어오게 되면 배수가 되도록, 이 출입구 쪽으로 배수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죠? 만드는 거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제가 경주 선도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요 전체를 세계적인 고분 공원을 만들자. 이게 사업 중에 합니다. 월정교 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쪽심 철근데 이 부분 거의 이제 대부분 다 철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이 하죠. 야, 이 가운데 쪽심 지그도 좀 남겨두고 좀 천천히 철거했으면 좀 훨씬 더 아름다울 것 같은데 라고 계획 세울 때는 생각했지만은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철거하지 않으면 영원히 철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에서 이제 무리를 쓰고 전체 철거를 다 하는 부분이고 철길도 없어지는 부분이고 이 도로도 언젠가 이렇게 차단을 이렇게 쭉 이렇게 다시 낼 겁니다. 아마 도로 차단도 이렇게 지금 뭡니까 대추 앞에 카니온 쪽으로 도로가 쭉 나고 이렇게 원래 계획대로 아마 시작될 거고요. 이렇게 155개 고분 중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은 어떻게 다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더 찾으면은 뭡니까 155개 고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 허벌판으로 거의 며칠밖에 안 남았고 이 도로 부분까지 다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시민들의 여러와 같은 요청으로 어떻게 야 도로 가까이는 그래도 커피 마시는 데를 좀 두라 이래 해갖고 요 라인 도로변 라인만 이렇게 주택 철거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월성로 고분구 다 도로를 내면서 뭐 황금 보급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대부분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부분이 요게 뭡니까? 대추 백한이었는데 조금 전 지금까지 보셨던 자료가 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일대 전체는 이 무덤들이 이렇게 표시된 것은 일제강점기까지 이렇게 봉이 남아있는 거고 그 밑에는 뭡니까? 얼마나 많은 뭡니까? 고분들이 있겠습니까? 큰 것만 남겨져 있는 부분인데 그 밑에 끊임없이 많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죠? 이렇게 철거가 시작되고 이제 거의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분 공군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때부터 이제 발굴 조사가 이제 하나씩 시작하고 지금 이게 전시관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지역 같은 데 산 꼭대기도 있고 산 꼭대기에 무덤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주처럼
나중에 도시가 복잡해지면 산 구름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가야지역 같은 경우 산 꼭대기에서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경주 같은 경우는 분지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전시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복원되어 있던 금관총 보셨으면 모르겠어요. 지금 복원되어 있는 금관총 하게 되면 나무 구조물로 막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세워져 있을 겁니다. 전시관 안에. 왜냐하면은 이 흙을 쌓을 때는 나무 기둥으로 그렇게 쌓아서 하지 않으면은 흙이 쉽게 무너져 버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뭡니까? 다 나무 기둥이 세워져 있던 호물을 가지고 복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관총에도 이렇게 나무로 해놓고 그 안에 돌을 채워뒀죠. 그러니까 그 나무로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돌을 차곡차곡 채워야 오래 견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 나무 구덩, 뭔가 홈이 그대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다 뭔가 잔작을 이거. 그 다음에 거기다 보면 이제 무덤의 형태인데,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진평은 이제 다 이렇게 호석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호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에는 선덕이 왕인데 이렇게 돌로 하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정강과 흥강처럼 벽돌로 하다가 이 벽돌로 하니까 토합에서 무너지죠. 무너지다 보니까 뭡니까? 여기에 민양처럼 이렇게 돌 기둥을 받칩니다. 돌 기둥을. 무너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좀 발달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죠? 신문왕처럼, 그죠? 신문왕처럼 이렇게 크게 하고. 고구리 장구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너진 것도 다 이게 되어놨죠. 오늘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무너진 것을 이제 방에서 처음에는 그 경덕왕 가면 어떻습니까? 성덕왕이죠. 성덕왕이 되면은 무너진데 부처님의 영향을 받아서 탑을 만든다고 해서 어떻게 산치 대탑처럼 이렇게 난갈 두르고 이렇게 그 팔생도를 그리기 전에 12지상을 독립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처음에 12지상 어떻게 기둥을 이렇게 만들고 변석이 나왔지만은 면석이 새기지 않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상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12지상을 만드는 그런 기구죠. 그리고 우리 석실분들은 이렇게 그죠? 고화동 고분벽합니다. 그 고령에 있지만은 고구려식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문도 있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불국사에 있는 방해문 실제 지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고 문이 쉽게 여치고 닫히죠. 닫고 흙을 묻어버리면 이제 들어간 부분이고, 벽화 고분처럼 이렇게 벽화를 그린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 왕릉들 있죠. 능원, 사자, 주변들 그죠? 비를 왕릉의 이제 규모들 때문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전체가 이렇게 굴장처럼 일반 이런 것이 뭐 300개씩 있습니다. 전시관 가게 되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반듯하게 어떻게 넣을 수 있으면 반듯하게 편히 넣는데 못 넣기 때문에 이렇게 굽혀서 굴신장이라죠. 굽혀서 넣는 부분이죠. 온간이기도 하고. 근데 경상도 우리나라 경주 지역에 있는 온간은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하다니까. 그러니까 경상도에는 근간이 있고 전라도에는 온간이 있는 겁니다. 온간이 이렇게 조그만 황성구 지역. 여기 대부분 어린아이 무덤이죠. 아마 한 5, 60년 전에도 어린아이들 죽으면 대부분 항아리에 묻어서 대부분 이렇게 보통 표현했죠. 그냥 두면은 짐승이 이렇게 파먹으니까. 그죠? 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인데 요즘의 무덤이죠. 요즘의 무덤. 그래서 이제 그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직업병이 있습니다. 모든 직업에 직업병이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학교 선생님도 아마 다 이렇게 직업병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직업병이 이제 무덤을 늘상 파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는 화장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바라고 있었는데, 그 큰 형님들이 야 그래도 묘소가 하나 있어야 그래도 형제들 한 번씩 뭐 벌초도 하고 그죠, 뭐 제사 지내도 한 번씩 모이지, 그거 없으면 모이겠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덤을 하나 썼는데, 제가 벌초를 할 때 가거나 아니면은 한식 때 갈 때 이렇게 포 하나 놓고 제사 지낼 때마다 제가 뭐를 생각한다고 했습니까? 어머니 무덤에 물이 안 들어가야 될 건데 지금 어느 만큼 부패했을까? 목은 반듯하게 있을까? 진짜 물이 좀 빨리 돼갖고 하고, 관뚜껑은 이렇게 좀 이렇게 반듯하게 내려앉아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을 늘 이게 뭡니까? 무덤 파는 거 딱 보니까, 맞다. 거기에 순수하게 삼배를 넣어야 되는데, 그 중국산 뭐고, 그 나이론 제품을 같이 넣어갖고, 얼기설깃하게 막 이렇게 뼈가 그렇게 보일까? 이렇게 생각 굉장히 많이 하죠. 이제 그런 게 하나 직업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어떻게? 모든 장르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화장 깨끗하게 하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신을 기증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오늘 말씀드렸듯이 200년 전에 영국은 어떻게? 의사들이 700명인데, 의료생인들이 700명인데,
시신 해부용이 600명이죠. 요즘은 일본 같은 데는, 한국 같은 데는 시신 의료용이 넘쳐나서 이제 신체 선반에서 받습니다. 선반. 그런 시대에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기증한다 하고 해서 받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밀려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자질구레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